일본의 조치는 결국 자국의 0.001%를 이용하여 이웃 나라의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입니다. 네, 한일 경제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1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개정안이 금주 중에 처리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긴급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성권 전 국회의원, 최태경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심재훈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성권 의원님, 네. 의원께서는 고베 총영사 지내시고요. 네. 뭐 자타공이 나는 일본 통이시지 않습니까? 예,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하겠. 뭐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오래 준비하고 네. 치밀하게 준비하면 쉽게 발을 빼기가 힘듭니다. 네. 작년에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네. 지속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얘기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외무성도 모르게 총리 간저와 그리고 경제산업성이 네. 모르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던 네. 것이죠. 발을 안 뺀다. 그래서 빠르면은 8월 2일, 네. D-3일이 되는데 그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네.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강요회의에 상정할 수도 그렇죠. 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방위적인 경제 압박을 좀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하. 지금 당장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작년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네. 합병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과정에 네. 산업은행이라는 우리 국책자금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걸 네. 불법 보조금이라고 해서 WTO에다 제소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걸 네. 더욱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언론에 네. 나오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중국인 네. 관광객들을 비자를 일본에 입국하는 비자 간소화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무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인 줄어드는 한국인 관광객을 그렇죠. 중국인들로 메꾸려고 하는 대체하겠다.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배제가 된다면 그 절차와 일정이 좀 더 궁금해질 텐데요.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달 1일이죠. 일본이 주요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요. 일본은 이와 더불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의견 접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고 또 우리나라도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은 상태인데요. 예상 가능한 날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8월 2일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죠. 일본 강요회의에서 개정 수출 무역 관리령을 처리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리가 서명하고 일왕이 공표를 하고 하면 이달 말쯤에 바로 시행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야기의 흐름상 이 대목에서 심재훈 본부장께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 이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색 국가인데요. 네네. 일본이 네. 전략물자에 대해서 수출 통관 절차를 네. 우대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전 세계에서 한 27개국 정도가 네.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지금 네. 최근 한 15년간 정도 지금 적용을 받고 받아왔네요.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좀 유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중국이나 국가입니다. 대만도 포함 안 되고 네네. 우리나라만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게 돼 있고 네. 지금 만약에 여기서 배제가 된다고 네. 하면 실제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최장 우리가 90일까지 수출 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은 며칠 만에 통과가 돼서 물건을 받아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평균 짧게 하면 개별 심사 같은 경우는 네. 7일 정도면 되는 거를 아하, 네. 90일 가까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기업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네. 이게 전략물자로 지정이 안 된 품목에 대해서도 네. 캐치홀을 통해서 이게 일본 해석에 따라서 전략물자와 관련된 준하는 그 제재를 또 할 수 있는 네. 세계 무역 법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규정이 있네요. 것도 네. 적용할 수 있고 문제는 네.
일본이 전략물자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코에 그면 코골이고 귀에 그면 귀걸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물자가 정확하게 전략물자로 될지에 대해서 네.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다는 부분에 우리 기업이 좀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네. 그런 문제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 물자냐 아니냐나 이 부분도 뭐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일본이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여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이거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초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치권도 사실상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여야도 지금 2월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 같고요. 예. 5당 사무총장이 모여서 비상협력기구 협의에 착수했다죠. 지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예,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5당 사무총장이 열심히 협상하고 기구 구성을 지금 촉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먼저 민간, 정부, 그리고 여야 5당 네. 각각 3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단위로 네. 범국가적인 단위로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네. 산자부 장관, 아하. 그리고 외교부 장관을 네. 망라하는 포함하는 4인, 네.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네. 대한무역협 회장님을 포함한 7인, 네. 예, 그리고 여야 5당의 핵심 당 간부들, 예, 간부들의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겠죠. 우리 거의 경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네. 3주체가 다 망라된다고 보고요. 거기서 주로 논의돼야 될 내용은 네. 지금 정치권에서 논점을 가지고 약간 의견을 깔린다는 보도로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뭐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무역 갈등에 따른 피해 대책 보상, 예, 그거 하고 네.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한 입법안 처리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네. 전략과 해법이겠죠. 예, 그래서 그 중심으로 내용을 논의가 마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아마 국회와 정부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이번 이 건이 아닌가 저는 국민들 그렇게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 한 게 없지 않나라고 국회를 네. 바라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사실 뭐 이게 일종의 경제 전쟁 상황이라서 전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예, 우선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부터 미리 한번 내다보는 거 중요할 텐데 준비된 화면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내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내역 가운데 산업재, 즉 원료와 소재, 중간재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도 48개로 조사됐습니다.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이 14개, 비금속 제품이 10개 품목, 고무제품 7개 품목 순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또 우리 산업이 일본과의 경쟁력에서 뒤지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화학과 플라스틱, 기계와 금속, 전기전자 등 중화학공업 대부분이 열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섬유 가전은 우위, 생활용품은 대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산업 전 부문이 일본에 대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수출 규제 여파로 국내 산업이 위기에 빠지고 경제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수출 규제의 여파, 파고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는 또 전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신 본부장님, 우리 지역 사정 지금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수출 통계를 보면 네. 일본으로부터 이제 수입한 부산에 또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장원을 네.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7%에서 한 20%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은 수입 비중 중에 주로 네. 이제 철강 쪽 비중,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부품, 네. 또 석유화학 원재료들 이런 부품이 좀 많고 장원은 이제 수치 제어판 같은 네. 정밀 기계공업 쪽, 네. 또 그리고 이제 탄소 부품 등 이런 기계 부품 쪽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긴급하게 우리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예, 어떻게 여론이 청취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영향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을 거라는 네.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한 3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네. 긴급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아하. 다행히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 규제가 확대된다는 네. 지금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반도체 소재 관련이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 네. 산업하고는 큰 관계가 없었다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는 예, 어떻게 지금은 나가고 이제 있을까요? 수출 규제가 확대돼 버리면 네. 이 전략 물자에 대한 그 일본의 해석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그 수입 품목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네.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부산 기업 앞으로가 문제군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뭐 기업들도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좀 세우고 대책을 네. 마련하는 것로 확인됐습니다. 뭐 쉽게는 이제 네. 재고를 좀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대체제를 좀 찾아보는 것들 또 아니면 그 일본 이외에 네.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원재료를 수입하는 방법들 또 아주 좀 소극적이지만 사실 지역 기업들 중에는 네.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것이 그 자기 기업이 수입하고 있는 것이 네. 이 전략물자인지 자체를 잘 몰라서 오히려 일본 거래선에 물어보는 네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네, 있군요. 예,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네. 지금 예상이 되고 네. 이게 상황이 진짜 장기화되면 지역 경제 또 지역 기업 네. 전반에 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 거 수입 못하게 되면 뭐 다른 거 수입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시민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게 정말 대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가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네. 그 무역 통계 기준에 따르면 뭐 전체 품목 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산에 이제 기업들이 수입하는 품목들을 쭉 보면 한 1,180개 정도. 물론 분류 기준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 중에 한 90여 개 정도가 네. 50% 이상의 절반 의존도를 이상이? 하고 네.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조금 이제 심각하게 저희들이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네. 화학이나 석유 정제품들 네. 이렇게 나오는 품목들의 안에 생산 과정에 첨가물이나 또 베이스유가 되는 기유 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100% 네. 수입에 일본 쪽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대비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그 뭐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하지는 않겠지만 네. 거기에 수입이 차단되게 되면 우리 기업에는 치명적인 악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사실상 그런 네. 그 석유화학 첨가물 자체가 네. 그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실제 그 수량도 작은데 네.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 수입하면 연간 다 쓸 수 있는 분량들이 네. 그런 성격의 것인데 사실상 그 제품이 만약에 수입이 되지 않으면 제품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네요. 우리 네.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과 고민이 같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거 한일 경제 갈등 문제 잠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N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리컴과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불매운동 참여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참여하고 있다는 답이 58.1%,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참여할 계획이다가 18.2%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전국의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요. 예. 참여하고 있다는 비슷한데 참여할 계획이다는 부산이 훨씬 높았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참여하고 할 계획이다까지 포함한 수치가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도 7.5%포인트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매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전국 평균보다도 부산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예. 오히려 부산이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불매운동에 소극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참여율이 더 뜨거운 것 같고요. 이거 소상공인들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매 시장에서의 네. 움직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게 불매 운동이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고 특히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또 판매 뭐 안 하겠다는 이런 네. 것들이 확산되면서 사실상 그 대형점 전체의 사실 매출에도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대형마트나 이런 대형 소매점이 시민들의 이런 분위기를 또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대형마트나 이 유통업계 전체에 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러면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점점 비등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승권 전의원께서는 이 난제
첫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투트랙 그리고 강원 양면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매 운동을 하고 네. 기업들은 대체 수입 대체라든지 네.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대신에 정부도 WTO라든지 국제 이런 환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가야 되는과 동시에 네. 물밑에 협상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외교죠. 그래서 그 외교를 위해서는 네. 지금 이 정부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다 네. 발굴해서 네. 일본 안으로 이론전을 좀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아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당장 아베는 저기 그 한국이 그 머리 숙이고 들어오지 않으면 직농 노동자 문제, 대법원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 다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급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아베가 국내 정치에서도 네. 자신이 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내부로부터 압박에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초도에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 75인의 네.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기자회견을 얘기했지만 네. 일본 내에서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직 외교관이라든지 일본 관련된 전문 학자라든지 아베의 현재 형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가서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일본의 언론들이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여론전을 위한 한 걸 해야 되고 그다음 네. 두 번째로는 아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관련된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6월 20일 날 제출한 네.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의 1대1 네. 그 합의에 의한 기금 그렇습니다. 마련입니다. 이걸 네.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당사자들이 해결하라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근데 네. 이 안이 마련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네. 뭔가 하면은 실제 징용 피해자들의 생각이 뭔지에 대한 사전 협의를 안 한 상태에 이 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한 이것이 일본으로부터 거부되었을 때 우리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네. 대한 사전 점검도 안 되었고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양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안 거친 거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 안을 마련한 우리 내부로부터도 합의 가능한 안을 네. 도출하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장기, 단기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고요. 네. 네. 사실은 뭐 이 한일 경제 전쟁의 선두에 서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여당이고 예, 청와대고 정부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어떤 이야기 좀- 해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일본과 한국은 신뢰관계가 이미 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일본인 특유의 속마음과 곁 행동이 다르다고 네.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일본은 정말 이 자유무역 국가 간에 해서는 안 되는 네.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으로 단합하는 침략하는 이런 행위를 이미 했던 일본이 겁니다.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은 네. 하해를 하기 위해서도 상대가 하해할 마음이 있을 때 하해가 가능한 겁니다. 네. 상대가 하해할 마음이 생기게 한다면 상대가 하해할 마음이 없는데 하해를 요구하는 것은 구걸하는 거고 항복하는 그러면 겁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만요. 말씀드려 죄송한데. 예, 마무리만 하고 예. 구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단합해서 네. 우리 국민들의 정서, 감정 이것을 받아 안아서 정치권이 단결해서 일본 정부에 강한 항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 이후에 각국 양국에서 협상 카드를 가지고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네. 차가운 시멘트의 논리를 가지고 네. 이미 우리가 지금 무역 전쟁을 하는 이 초기에부터 차가운 시멘트의 논리를 가지고 네. 객관과 합리의 이름으로 지금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네. 명백하게 올바른 반일 정서에 찬물을 끼는 행위입니다. 뜨거워졌어요. 많이 뜨거워졌어요. 예. 심지현 본부장님께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위기가 뭐 기회와 같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역의 큰 위기 상황일 텐데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상 닥친 위기는 뭐 이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사실 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네. 뭐 우리 독도 약에 쓸 수가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 그 제조업이 네. 그 구조적 취약성이 덫에 갇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하. 그동안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분업 구조가 네. 이게 잘 맞아떨어져 그동안 우리가 고도 성장을 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우리 그 제조업 구조에 어떻게 발목을 잡고 있네요. 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네. 그
지나치게 이제 하청 구조에만 네. 목을 매달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하다 보니까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네.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지금 성장 자체가 정체가 되면서 네. 낙수 효과도 지금 기대하기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청 분업 구조가 또 더 취약한 네. 곳이 또 우리 부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뿐만 아니라 부산의 제조업 또 중소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은 일본이나 이 독일의 중소기업처럼 네. 글로벌 공급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일본만큼 기술 경쟁력을 우리도 갖출 수 그렇죠. 갖춰야 그런데 된다. 이제 네. 그동안에 사실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혁신을 위한 사실상 그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외부 충격이 가해진 만큼 네.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네. 계기가 되는 만큼 이거를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전략을 일본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는 웃을 수 있는 상황도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좀 희망적인 생각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는 네.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한일 경제 전쟁 그리고 초읽기에 들어간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 이를 놓고 우리 지역 경제의 파장 그리고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 나눠봤습니다.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우리 저 심정 본부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될 또 과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일 경제 문제로 지금 정치 경제 문제로 앞 시간에 이야기가 좀 뜨거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PK 정치 토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해 주실 손님 박동원 폴리컴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십니다. 대표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태경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성관 전 의원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PK 지역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실체했습니까? 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남녀 성인 803명을 대상으로 네. 그 지난 26, 27, 28 3일간 3일간 하셨네요. 예, 네네. 그 자동 응답 시스템에 의한 전화 조사로 네. 그 실시했습니다. 그 응답률은 3.6%. 그다음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네.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아하, 네. 예. 황교안 대표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위로 나타났군요. 아, 예. 화면에 나오는군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가 23.2%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박원순, 오세훈, 심상정, 네네. 안철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소폭이긴 하지만은 예. 황교안 저 대표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예, 지난 그 5월 조사 때와 비교해서 네. 황교안 대표는 3.3% 소폭 하락했고 네. 이낙연 총리는 8%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는 지난 5월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었던 네. 유시민 작가가 빠지고 이낙연 총리한테 상당수 옮겨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진보 지지층들이 유시민에서 이낙연으로 옮겨간 이동 효과가 있었다고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보니까 그 황교안 대표의 네. 지지율이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본전을 좀 다 까먹은 것 같다. 당 대표로 선출하기 직전에 지지율로 거의 획일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친일 독재를 가장 싫어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과거 독재 정권과 관련된 일 처리에 있어서 네. 아주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5.18 그렇습니다. 망언을 하는 의원들에 네. 대한 처리라든지 네. 그리고 당직이나 국회직에 친박들 의원들을 대거 기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오른쪽으로 가 있는 우리 공화당과의 관계에서 애매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네.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친일 프레임까지 네. 겹쳤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친일 독재 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한 극복도 본인의 정치력에 달려 있을 그렇죠. 텐데 그죠? 예. 지금 뭐 이낙연 총리는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근데 보셨습니까? 저 황교안 대표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는 것은 네.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부터 예측했었죠. 왜냐하면요. 당대표가 당선될 때는 친박과 극우 강경파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당내 세력도 순간적으로 결집하기 용이한 세력이고.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빨리 탈출을 해서 중도 보수를 끌어안는 행보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시기를 놓치고 아주 아마추어적으로 접근했고요. 우리 방금 이성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기 스스로 자기 발목을 극우에 당구는 그런 행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교안 대표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 지지율 이 정도 나오는 이유는 네. 자유한국당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율 플러스 중도층 일부 이 표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도 동방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추석 대회를 맞이해가지고 네. 이 상태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당 내에서 네. 의원들이나 다음 출마할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그렇습니다. 황교안 간판으로 네.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냐 네. 이런 회의감이 들면 흔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럼 극격하게 예, 떨어지지 추석 않습니까? 전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고요. 예, 윤표 이런 분이 지금 유심히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동해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그리고 정당 지지도까지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먼저 국정수행평가입니다.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네. 55.5%로 나타났습니다. 과반이 넘었네요. 예, 그다음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네. 39.7%로 네. 나왔습니다. 음, 지난 5월 조사 대비하면 네. 부정평가가 1.2% 소폭 하락했고 아하. 긍정평가는 0.5%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씩 예, 올라갔다는 이야기고 예. 그죠? 또 예. 그리고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정당 지지도는 부산 시민의 38.5%가 네. 자유한국당을 지지했고 3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네. 두 정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아하.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예. 또 지난 5월 조사에 비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0.4% 하락했고 아하, 네. 더불어민주당이 0.7% 상승한 결과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 예, 자유한국당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락했고 또 민주당은 상승했고 예,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이거 오차 범위 내에서 한국당하고 민주당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먼저?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네. 앞 시간에 앞부분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전국적 지지율에 비해서 네. 부산 경남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보수적이죠. 예, 네. 떨어지는데 네. 그조차도 부산 경남이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은 소폭 상승하고 있죠. 네네. 예. 추세적으로. 네. 예,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여기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들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의한 네. 반사 이익조차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가 잘 못한다는 게 55.5%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옛날 같으면 자한당이 여기에서 한 50% 이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 네. 38.5%밖에 안 됩니다. 네. 즉 17%나 차이가 나요. 네. 그럼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해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에 네.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PK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는 네. 자유한국당의 과거의 텃밭이 아니고 이제 연약 기반이 되었다. 언제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사태까지 네. 되었다라고 네.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용어로는 부동치마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그럼 차근차근 어떻게 지역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 부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또 어떻는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오고돈 시장의 시정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3.9%, 아하, 네. 그다음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2.9%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5월 조사 대비하면 네. 부정평가는 0.2% 소폭 하락했고 예. 긍정평가는 2.3%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거 오고돈 시장 입장에서는 많이 좀 섭섭하거나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그래도 예, 오 시장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긍정 평가가 예, 긍정 꽤 높아졌습니다. 올라갔네요. 예. 네. 과거에 네. 옛날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득표율이 보면 55.23%로 부산시장이 당선되었는데 네.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23%가 빠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이진 네. 않다. 대통령이 오셔서 부산 대개조 발표도 같이 했었죠. 네. 예전에는. 근데 초창기에는 지지율이 오돈 시정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부정평가가 0.2 줄고 긍정평가가 2.3 올랐다는 거, 2.5%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 수치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고요. 저는 특히 민주당 구청장들이 13분이 지금 네.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에 비해서 구청장들이 언론 주목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정의 긍정적인 평가로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라 봅니다. 오 시장님 조금 억울하셨던지 돼지국밥집 이야기를 하셨어요. 돼지국밥집 하나 인수해도 그거 저기 준비하고 적응하는데 1년쯤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긴 하셨어요. 아주 서민적인 좋은 비유 같습니다. 네. 제일 큰 관심거리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내년 총선일 텐데요. 내년 총선 관련해서도 이번에 조사에 포함시키셨죠? 예. 총선 재지지율을 물었습니다. 아, 네. 그 내년 21대 총선에서 네.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을 다시 지지할 것인가는 무릎을 던졌습니다. 네. 그 현역 의원을 다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3.2%로 아하, 네. 계속 지지하겠다는 35%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바뀌네요. 예. 예. 이거 그러면 지역별 특성도 궁금해지는데요.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우선 동북권, 즉 네. 그 금정, 기장, 해운대를 보면 네. 그 48.6%가 다시 지지하지 않겠다. 아하. 응답을 했고 네.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습니다. 동북권이 지지하지 않겠다가 제일 높았네요. 예, 네.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반면 중서부권, 즉 그 서동, 중, 부산진, 영도구의 경우에는 네. 계속 지지하겠다는 대답이 46.9%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네.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은 그 38.8%였습니다. 네. 이거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제가 아까 말했던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네. 선거구별 대비했을 때는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수치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말했던 네네네.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네. 동부 상권이 일반 정당 여론조사에서는 네. 높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서부 상권이 높게 나왔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에도 정당 그렇게 여론조사에서는 동북권이 약 보수적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알고 있죠. 예. 네. 얼마 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 지지율은 계속 지지하겠다는 것은 가장 낮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산에서 12분이 계시죠? 11분이 11사람입니다. 계시죠? 예, 바른미래당이 한 사람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평가가 낮기 때문에 네. 그것이 반영된 수치가 지역별 편차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권이 국회의원이 4명인데 자유한국당이 성함을 말씀드리긴 좀 바른미래당이 한 사람 이름은 이야기 안 하면 되죠. 예. 바른미래당이 한 사람 그리고 민주당이 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거 특색이 그렇습니다. 한 군데 기장지역의 부분은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역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해운대 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당선됐던 국회의원분이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넓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네. 그분을 불러줄 가능성이 좀 약화되겠죠, 그죠? 이런 세밀하게 보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동부 상권에서 높지만 계속 지지 여부는 낮게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권역별로 나누는 이번 조사 결과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결과가 다시 지지하지 않겠다, 교체하고 싶다는 게 43.2%, 네. 그리고 계속 지지하겠다는 게 35%잖아요. 현역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이것만 없겠습니다.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권역별로 들어가게 되면 오차 범위, 그러니까 한 180에서 한 200명 정도가 샘플로 잡혀요. 그 정도면은 오차 범위가 20%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전체적인 경향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이 총 18분인데 그중에서 자유한국당이 11분, 그리고 민주당이 6분, 바른미래당이 1분이죠. 예. 이 결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 좀 더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세부적으로 권역별로 그다음에 각 지역구별로 네. 샘플이 충분하면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권역별로 한 4개 구, 네. 5개 구를 합쳐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어느 국회의원, 무슨 당 네. 소속의 국회의원 지역에 그 안에 누가 여야가 섞여 있긴 합니다. 섞여 있기는 한데 근데 네네. 한쪽이 과대 반영될 수 있고 과소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샘플이 작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개개 선거구별로 볼 필요가 없고 네. 전체적으로 교체 지수가 높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체로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네. 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훨씬 제법 앞섬에도 불구하고 교체 지수가 높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다수인 부산 국회의원분들이 네. 신뢰를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게 제 눈에 상식적으로 물대기죠. 판단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폴리콤에서 조사한 박 대표님, 이 여론조사 결과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사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